대통령이 오늘 아침 9시 20분께 서울 중앙지검에 조사차 출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차장검사 방으로 이동해서 한 10분간 티타임을 가진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천 1호실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시간 반을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시간 휴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박 대통령은 29자의 이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오늘 국민적 어떤 사과 메시지를 보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어제 MBN에서 박 대통령이 그냥 죄송만 이야기할 것이다. 그건 박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탄핵이 잘못되었고 본인에게 주어진 13개의 제목에 대해서도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지금 박 대통령이 출두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걸로 비추어져서 검찰 조사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개 사인이라면 충분하게 법적 방어를 위해서 부인하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국의 대통령이 유불리를 떠나서 오늘 적어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저는 박 대통령의 성격상으로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오늘 이 검찰 조사에서 견지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지겹도록 들은 특검에 출두하던 피의자들의 발언을 전 대통령도 똑같이 하고 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선의, 배신, 사의 이 세 가지 단어로 반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한 6명이 나머지는 옆방에 대기하고 한 명만 1101호실 박 대통령 뒤에 배석에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검찰 조사 질문과 응답 과정에는 변호인들이 끼어들 여지는 없고요. 혹시 불리한 환경에서 조사가 되어지면 항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박 대통령에게 검사들이 일반 피의자들 하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나 위협적으로 또 좀 불손한 어투로 물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식이라든지 화장실, 식사 같은 부분을 어길 리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는 할 일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기도 하는데 등 뒤에 앉혀놓는 부분은 박 대통령이 대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검찰의 유도 질문에 말려드는 부분이 있을 때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차단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등 뒤에 배치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거절로 영상 녹화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피의자가 거절해도 영상 녹화를 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 영상 녹화를 하려고 하면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나가버릴까봐 검찰은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영상 사진이 남아서 나중에 시중에 떠돌고 역사적인 사료가 될까봐 우려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어제 박 대통령은 오전 한 9시 반부터 한 6시간에 걸쳐서 질의응답 200개 100페이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을 박 대통령 변호인들끼리 검사가 되고 또 박 대통령이 되어서 질문했던 이 Q&A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어제 들고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숙지하도록 했다는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박 대통령은 평생을 살면서 을의 위치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더더구나 조사 대상이 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툭하면 불려가서 조사를 밥 먹듯이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가면 뭐라고 할 건가 뻔히 다 보이고 묻는 의도가 다 파악되지만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이 을의 위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수사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마 경찰이나 검찰청에 가본 적도 문턱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뭐 평소에 검찰청에 가서 훈시를 했다거나 경찰서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걸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박 대통령이 이 검찰의 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또 검찰이 묻는 그 질문의 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제대로 답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우려되는데요. 본인은 벌어진 모든 일들은 선의로 거래됐고, 그 다음에 최순실 관련해서 뇌물이 추가된 부분은 최순실의 배신이고, 그 다음에 본인은 사익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자리 하나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만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검찰에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공개 안 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녹취록이나 수첩, 또 기타 물적 자료, 또 디지털 파일 같은 부분들을, 또 전화 내역, 문자 내역,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구성을 해서 아마 박 대통령을 압박할 거라고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기에서 얼마나 빠져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데, 오늘 박 대통령에게 일단 적용되는 혐의가 13개다. 그러면 뭐 어떻게 13개냐? 뇌물수수는 3자 뇌물수수와 그냥 뇌물수수, 이 한 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경영선거의 대가로 433억, 그러니까 삼성이 미르하고 K스포츠에 낸 돈 220억 정도와, 또 최순실, 정유라 5녀에게 성마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돈, 그 중에 뭐 7, 80억 정도는 실제 건너졌죠. 그걸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과 3자 뇌물로 특검이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즉 정호성이 청와대 자료를 가지고 최순실한테 주도록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다음에 직권 남용은 하나인데 KB 하나은행에 임원 인사 개입했다. 이것은 이 하나은행이 누굽니까? 최순실의 프랑크푸르트 하나은행 지사장을 이 부행장급으로 승진시키라는데 청와대가 3번 개입했다. 그 내용입니다. 강요 미수는 CJ 이미경이 퇴진을 강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고요. 나머지 9개는 전부 직권 남용 강요입니다. 직권 남용 강요는 이 하나의 제목 아래 9개 건이 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53개 대기업에 774억을 두 재단에 출연 강요했다. 롯데에 K스포츠 70억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요구했다. 현대차에 정유라 친구 아빠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했다. 그 다음에 차은택, 사실상 주인은 최순실인 플레이드그라운드의 광고 일감을 여러 기업들에게 강요했다.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다. GKL, 이 카지노 하는 기업이죠. GKL의 장애인 펜싱담을 창단해서 WK와 용역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을 강요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남용 강요가 9개, 강요 미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수수 1개씩 해서 13개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조사를 하려면, 제가 볼 때 박 대통령은 검찰이 조사하기 가장 어려운 타입의 피의자라고 봅니다. 어떤 말을 순식간에 빨리 알아듣고 이렇게 빠르게 대답을 하는 행태도 아니고, 머릿속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숙지해서 검찰을 압도하는 유행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류의 조사를 받아본 경험도 없고 임기응변 대처력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물으면 무슨 뜻인지 검사에게 반복해서 질의하고, 또 이렇게 말뜻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또 그걸 재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요. 또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휴지기를 가지려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원활하게 조사를 하려면 한 두세 번은 불러야 조사가 마무리될 건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볼 때 두세 번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거 오늘 오죽하면 편의를 봐줘서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서 영상 촬영까지도 안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이미 확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대답 여부가 검찰이 지금 남은 결론을 내리는데 크게 좌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박 대통령은 13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정부가 다 자기가 모르는 일이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고 좋은 뜻에서 한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검찰은 오늘 이 조사 시간이 10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하루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옆방에는 침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하고 소파를 두고 조사를 하다가 피곤해서 조사를 못 가겠다 하면 옆방으로 가서 좀 쉬다 와서 조사를 받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오늘 조사의 핵심은 뇌물, 재단 모금, 이 두 가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이성철, 정경련 부회장 등이 이미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은 거의 시인을 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냈다다가 강요까지는 시인을 했고, 뇌물이냐 뇌물이지 않느냐만 다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4개 기업이 이 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강요냐 뇌물이냐인데, 검찰은 토요일 날은 SK, 일요일 날은 롯데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SK와 롯데를 박 대통령 조사 전에 부른 부분은 검찰 스스로 삼성만 뇌물이고 나머지는 강요냐, 한 개만 뇌물이고 52개는 강요냐고 하게 되면 박 대통령 측이 그 문제를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가성 등이 개입되었다. SK에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그리고 면세점, 롯데에는 또 롯데에 취소된 잠실 면세점, 또 롯데 수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던데, 롯데 수사 문제야 검찰이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다만 뇌물과 관련해서 이 정유라를 박 대통령이 지원하라 했느냐, 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삼성 측이 박 대통령에게 합병이나 상장 금융지주회사 같은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관철시켰느냐. 특히 2015년 7월 25일 날 박 대통령이 진짜 정유라, 최순실 성마 지원이 늦어진다고 역정을 냈느냐. 2016년 2월 달에 임기 내 경영 성계라든지 정유라 지원에 감사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뇌물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정유라 성마 지원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정유라라는 부분을 꼭 집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지원이 늦어진다고 역정을 냈다라는 말들이 사실이라 그러면 뇌물죄의 입증이 매우 간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박 대통령의 부인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금 한 6명 정도의 변호인을 이렇게 확보한 것 같은데, 이 변호인들 중에서 실제로 이 정장현 변호사, 부부장 검사를 했던 분 말고 나머지는 평검사거나 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이나 그 레벨, 무게감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변호인들이 지금 옆에 있다. 검찰 수사는요, 정말로 검찰의 이 수사 부분을, 특수부 등을 전담해온 노회한 검찰의 이런 경력이 있는, 적어도 부장검사부터 해서 차장검사, 그리고 무슨 지검장, 검사장 등을 역임한 이런 수사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를 주변에 10여 명 이상은 포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실무적으로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느냐?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있다고 이번 사태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본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준비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시점부터 작년 12월 달 탄핵 직후부터 점점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탄핵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태극기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탄핵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변호사들을 옆에 두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또 1월 25일 정규재 TV와의 대담에서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오랫동안 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압수수색에도 불응하고 헌재에서도 본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런 입장을 견지했고 본인은 거리에 모이는 태극기를 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이 본인의 어떤 죄를 드는데 도움을 줄 거라는 식으로 연결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8대0이고 본인은 그 전에 뭐 몇 군데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까 다 잘 될 거라 했다라는 소문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다. 8대0이 된 다음에. 그래서 한동안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처음부터 탄핵이 되는 시점부터 아니면 탄핵 전부터 이 부분은 빠져나가기 어려우니까 일정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정치적 절충을 할 거는 절충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거는 사과하면서 차라리 동정 여론을 기대자. 그러면서 남들과의 형평성 이야기도 좀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로키로 가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인정은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정하자라든지 전략적인 틀이 있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강성으로 일변도했고 그리에 대중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호인들 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수임료가 500만 원이다. 또 공짜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고 심지어 오랜 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은 이걸 맡게 되면 자신의 개인 이미지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건을 한동안 1년쯤이나 6개월쯤 못 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올인해야 될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의 돈은 수임료는 줘야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헌신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이런 정도의 수임료는 줘야 그나마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이걸 막을 수 있을 거다 하는데요. 저는 박사모나 또 친박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끝까지 의리를 같이 하겠다고 집 앞에 나섰던 의원들 참 그 사람들한테 또 뭡니까 문고리 3인방 한 명은 깜빵이 있으니까 남은 둘이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구출하려면요. 거리의 데모는 그냥 정치지 이 정치를 하고 법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8대2 뭐 9대1 정도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위한다면 수임료라도 자신들이 만들어주거나 대통령이 10억 정도의 예금이 있으니까 나중에 대통령 뒤에 살 일은 저희들이 책임을 질 거니까 그 10억 정도 되는 돈으로 변호사 대응부터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한마디로 이렇게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수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자신의 돈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을 팔고 다니면서 대통령 팔아서 대선 후보 나가고 어쩌고 하는 양반들이 대통령 때문에 개중에는 돈 짭짤하게 번 분도 많잖아요. 한동안 대통령 팔아서 정권의 실세니 2인자니 3인자니 4인자니 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돈이 잔뜩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있는데요. 그리고 안 본 거 이제만 이자들 어디 갔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변호사를 자기들이 수임을 해서 갖다 돈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비가 500만 원이라니. 정말로요. 누가 대통령을 죽이고 있는지,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헌재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정말로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좋은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탄핵 전에 어떻게 될 거냐? 기각됩니다. 각하됩니다. 왜? 박 대통령이 진짜로 기각돼버리면 그 다음날부터 힘이 없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충성심에서 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 믿었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인용될 거라고 하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0.1%라도 박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면 너 이 새끼 집에 가, 이럴까봐 다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비겁한 놈들만 옆에 있습니까? 사람 같은 놈, 진짜 어리가 있고 박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는 신념에 불타는 사람은 옆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들 처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박 대통령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박 대통령은요, 검찰 오늘 조사를 받고 오면 검찰은 다시 안 부를 겁니다. 마지막일 겁니다. 자, 박 대통령의 부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검찰의 최종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별도로 쓰여질 겁니다. 기소장은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오늘 전면 부인하고, 검찰은 박 대통령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삼성에 거기에 무슨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화기가 몇 년 전부터 쓰던 거였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하고 주고받은 내용이나 문자가 있다, 이런 걸 다 들이밀면서요, 안종범 수첩, 그 다음에 삼성의 간부들, 그리고 최순실과 또 박은호 성마협회 부회장, 또 삼성 간에 왔다 갔다 한 공무원, 이런 걸 들이밀면서 당신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뇌물죄에서요. 그럼 나는 몰랐다, 최순실이 나를 배신했다고 주장해봤자 검찰은 그건 당신 주장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낼 거예요. 자,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정말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안 그러면 완전히 범죄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한마디로 오리발을 내밀거나 이럴 때는 구속을 합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부정을 할 때는 긴급 체포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일단 기가 조치는 될 겁니다. 그럼 기가해서 집에 있다가 아마 검찰은 금주말 내지 내주 초에 박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하 30명이 구속이 되었고, 본인이 스스로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또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박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검찰도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 대통령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역풍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그래서 야권의 우세가 계속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계속 헤매고 있다. 자, 이렇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영장이 또 검찰이 청구 안 한다면 영장 왜 청구 안 하는 걸 갖고 또 문제를 삼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양수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선기간 내내 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비에 걸리느니, 일단 영장을 발부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면서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빨리 손을 떼버리는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만거든요.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박 대통령이 전면 부인으로 논다면 영장이 청구되는 부분을 면하지 못할 거다. 적어도 내주 초나 중반에는요. 이렇게 될 때 박 대통령은 정말로 이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요, 누구도 편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다음 정부의 의도가 남은 부분에 상당히 좌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마 다시 한번 잔치를 더 벌이려고 할 거예요. 정권 초에 분위기 장악을 위해서요. 지금 이 수사 중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잔치를 더 벌이려고 할 겁니다. 검찰은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박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그렇게 냉정한 조직이라는 걸 박 대통령만 몰랐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변호인 라인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거냐? 지극히 어렵다, 비관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 오늘도 역시 들어가면서 그냥 죄송 이야기만 했습니다. 국민들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명분도 얻지 못하고 실리도 얻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박 대통령이 자초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